한국은 더럽고 일본인을 싫어하니 절대 가지 마. 그렇게 교육받고 자란 한 일본 여고생. 그런데 그녀가 한국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뒤 공개한 단 한 편의 영상이 지금 일본 전역을 경악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가 촬영한 한국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알람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면서 잠에서 깼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살짝 비치고 있었는데 제 도쿄 작은 방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죠. 벽에는 제가 좋아하는 일본 가수들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책장은 제가 여러 번 읽은 만화책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제자리에 있었죠.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남색 치마, 흰색 셔츠,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똑바로 매지지 않는 넥타이였죠. 거울에 비친 모습은 항상 보던 그대로의 사토 미카였어요.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 짙은 갈색 눈, 그리고 창백한 피부. 17살이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생선과 밥 냄새가 부엌으로 저를 인도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지도처럼 펼쳐놓고 계셨어요. 글을 읽으며 눈을 찌푸리고 계셨죠. 이것 좀 들어봐, 미카. 아버지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또 우리 섬을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네. 정말 배우질 않아. 어머니는 제 앞에 밥그릇을 놓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조심해야 해. 그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조용히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이게 일상이었죠. 매일 아침 한국이 나쁘고 일본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예전에 반한 시위에 참여하셨고 아버지는 하루 종일 한국 관련 뉴스를 보고 계셨죠. 어렸을 때부터 한국인들은 화가 많고 일본을 싫어하며 우리 땅을 빼앗으려 한다는 얘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학교에서는 대부분 혼자 있었어요. 다른 여자애들처럼 활발한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누군가 한국에 대해 언급하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말이 쉽게 나왔죠. 한국은 일본만큼 발전하지 않았어. 그들은 항상 우리에게 화내고 있어. 그들이 우리 섬을 빼앗았어. 오랫동안 이런 말을 하면 다른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그룹에 끼워줬어요. 제가 어울리고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변했거든요. 복도에서 여자아이들은 한국 드라마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고 점심시간에 남자아이들은 먹어보고 싶은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는 모두가 휴대폰으로 한국 뮤직비디오를 공유하고 있었죠. 제가 평소처럼 한국이 나쁘다는 말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시선을 피하거나 화제를 바꿔버렸어요. 아무도 더 이상 제 말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죠. 오늘 수업 시간에 다나카 선생님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앞에 서 계셨어요. 신나는 소식이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올해 수학여행은 한국 서울로 갑니다. 교실이 환호성과 박수 소리로 폭발했어요. 주변에서 학생들이 하이파이브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제 뱃속은 차가운 돌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한국? 제 가족이 미워하라고 가르쳐온 그곳? 손을 들어 반대하려 했지만 모든 흥분 속에서 아무도 저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방과 후 부모님께 말씀드릴 일을 생각하며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벚꽃나무들이 길가에 늘어서 있었고 분홍 꽃잎들이 부드러운 비처럼 떨어지고 있었지만 오늘은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없었어요. 집에서 여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자 아버지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어요. 절대 안 돼. 아버지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치셨어요. 그런 곳에 갈 수 없어.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집에 남을 수 있게 부탁해볼 수는 없니? 하지만 아버지는 갑자기 매우 조용해지셨는데 그건 소리치는 것보다 더 무서웠어요. 아버지는 서재로 가셔서 카메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제 손에 그것을 쥐어주시며 눈빛이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죠. 넌 갈 거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보는 모든 나쁜 것들을 사진으로 찍을 거야. 더러운 거리. 내가 일본인이란 걸 알게 됐을 때 화난 표정들. 낡은 건물들. 내 반 친구들에게 한국의 진실을 보여줘. 카메라를 꽉 쥐고 있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릴 기회였어요.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반 친구들 사이에서 내 자리를 되찾을 기회였죠.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꾸리고 있었어요. 옷을 깔끔하게 접어넣고 그 위에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죠. 가방 지퍼를 닫으면서 서울행 비행기에 타는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뀔 거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아픈 척하면서 이 여행을 피하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한국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이 잘못된 걸까요?
반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제 가족이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 잘못될 수 있을까요? 내일 바다를 건너게 될 거예요. 하지만 훨씬 더 큰 무언가를 건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항상 믿어왔던 안전한 세계와 제가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는 무서운 미지의 세계 사이의 경계선이요.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하면서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손으로 팔걸이를 꽉 잡고 있었는데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죠. 작은 창문으로 아래에 펼쳐진 서울이 보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 속에 빛나는 높은 건물들이 있는 거대한 도시였죠. 전혀 가난하거나 후진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대적인 느낌이었어요. 정말 신나지 않아? 옆자리에 앉은 나오미가 속삭였어요. 비행기 내내 한국 음악 그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돌렸어요. 신나고 싶지 않았어요. 나쁜 것들을 찾아서 아버지를 위해 사진을 찍고 싶었거든요. 공항을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모든 게 깨끗하고 새 것처럼 보였죠. 표지판은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로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고 평범한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환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카메라를 준비하고 끔찍한 무언가를 찍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보이는 건 어느 현대적인 나라에서나 볼 법한 공항뿐이었어요. 선생님이 우리를 한국인 운전기사가 있는 버스로 안내했어요. 운전기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우리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죠. 혼자 앉아서 창문에 얼굴을 대고 도시로 들어가는 풍경을 보고 있었어요. 길은 넓었고 건물들은 높았어요. 새롭고 비싸 보이는 차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아버지가 말씀하신 더러움과 가난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 여행은 한국 전통 길거리 음식으로 시작할 거예요. 선생님이 발표했어요.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한국 음식을 먹고 싶은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다양한 색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향신료와 요리하는 음식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죠. 반 친구들이 가게에서 가게로 뛰어다니며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웃고 있었어요. 뒤에 서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사진 찍을 만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매운 소스에 익히는 빨간 떡이 있는 음식 가판대 앞에 멈춰 섰어요. 간판에는 한글로 떡볶이라고 써 있었죠. 걱정에도 불구하고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먹은 작은 식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거든요. 가판대를 운영하는 노인이 저에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일본어 억양이 드러날까봐 말하고 싶지 않아서 떡볶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하지만 그분이 음식을 건네주실 때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일본인? 친절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이제야 제가 일본인이라서 무례하게 대할 순간이 왔구나 싶었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화난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환하게 웃으시면서 삶은 계란과 튀김 몇 개를 제 접시에 얹어주셨어요. 서비스 서툰 일본어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어서 오세요. 너무 놀라서 그분을 그냥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이럴 리가 없었어요. 저한테 못되게 굴었어야 했는데 떡볶이를 한 입 크게 베어 물자마자 입안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너무 매웠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뺨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기침을 하며 필사적으로 물을 찾고 있었죠. 옆 테이블에 있던 한국 여성이 제가 고생하는 걸 알아챘어요. 재빨리 휴지와 자기 물병을 건네주셨죠. 다른 손님이 떡볶이 아저씨에게 뭔가 말했고 아저씨는 친절하게 웃으며 덜 매운 소스를 가져다 주셨어요. 한국 음식 처음이야? 간단한 일본어로 물으셨어요. 초보자에게는 너무 매워. 이걸 먹어봐.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 친절함에 혼란스러웠어요. 왜 저한테 친절한 걸까요? 일본 사람을 싫어하지 않나요? 음식을 다 먹고 난 후 반 친구들에게서 떨어져 혼자 걸어가고 있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작은 카페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카페는 아늑했고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또 일본어 억양을 숨기려고 노력하며 핫초코를 주문했어요. 하지만 카운터 뒤에 있던 젊은 여성이 알아차렸어요. 이름이 뭐예요? 한국어로 물었어요. 미카예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무언가를 입력하고 화면을 보여줬는데 번역 앱이었어요. 한국에 어서 오세요. 즐거운 여행 되길 바랍니다. 라고 일본어로 쓰여 있었어요. 음료를 건네줄 때 컵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예쁜 한글로 제 이름이 쓰여 있었고 한국에 어서 오세요라는 말이 한국어와 일본어로 적혀 있었죠. 창가 자리에 앉아 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저한테 친절하게 대하세요? 근처 테이블을 다 끌어왔을 때 물었어요. 전 일본인인데요.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다시 휴대폰에 입력했어요. 번역을 보여줬는데 역사적 문제는 정부 사이의 일이지 사람들 사이의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환영받는 사람이에요. 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평생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들어왔는데 이 여성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카페 창문 밖으로 서울은 바쁜 하루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전화통화하며 쇼핑백을 들고 손을 잡고 걸어가며 그저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었죠. 화가 나 있지 않았어요. 일본인을 찾아 괴롭히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었어요. 카메라를 꺼내 바라봤어요. 나쁜 것들의 사진을 찍으러 왔는데 만약 찾을 나쁜 것이 없다면? 만약 제 가족이 말한 모든 것이 틀렸다면? 그 생각에 어지럽고 두려웠어요. 만약 이것에 대해 틀렸다면 또 무엇이 틀렸을까요? 한 장의 사진도 찍지 않고 카메라를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카페를 나서며 이제 선을 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가지를 믿고 한국에 왔는데 이제는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마치 몰랐던 문을 여는 것 같았죠. 그 문을 통과하고 싶은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다시 닫을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일찍 잠에서 깼어요.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여자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죠. 침대에 누워 어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친절한 노점상 도움을 주었던 손님들, 친근한 카페 직원. 그 누구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인에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반 친구들과 떨어져서 혼자 서울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었어요. 특히 가난한 한국인들 사진을 찍었냐고 계속 물어보는 유키코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싶었죠. 조용히 옷을 입고 방에서 살짝 빠져나왔어요. 선생님은 오늘 부산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전까지 자유시간이 있다고 하셨어요. 혼자서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호텔 로비에 있는 지도를 보고 지하철 이용 방법을 공부했었죠.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깨끗하고 밝았으며 곳곳에 큰 디지털 화면이 있었거든요. 휴대폰을 스캐너에 대고 게이트를 통과했어요. 일본의 지하철도 좋지만 이곳은 더 현대적으로 느껴졌어요. 모든 표지판에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적혀 있었고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죠. 전철 안에서 각 칸이 얼마나 혼잡한지 보여주는 큰 화면이 눈에 띄었어요. 빈좌석이 있는 부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색상을 사용하고 있었죠. 다른 화면에서는 뉴스, 날씨, 여행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 시스템이 사람들이 공간을 찾도록 도와줘서 서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쿄에서는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죠. 궁전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았어요. 티켓을 사기 위해 줄에 서면서 말하는 것에 대해 긴장하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고개를 흔들고 영어 안내문을 가리켰더니 바로 간단한 영어로 바꿔주었고 티켓을 살 수 있을 만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궁전 구내에 들어서자 곡선 지붕과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 화려한 건물들에 놀라고 있었어요. 입구 근처에 여러 언어로 디지털 체험이라고 쓰인 작은 건물이 있었죠. 궁금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실제로 옷을 갈아입지 않고도 한복이라는 한국 전통 의상을 입어볼 수 있는 AI 피팅룸이었어요. 화면 앞에 선이 제 체형을 스캔하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 다양한 색상의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을 보여주었죠. 빙글 돌자 화면 속 가상 옷도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 공주님처럼 보였죠. 아름다운 파란색과 분홍색 한복을 선택하자 기계가 제 사진을 찍었어요. 근처에 디지털 가이드, 즉 친근한 만화. 캐릭터가 있는 화면이 여러 언어로 궁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일본어를 선택해서 수백 년 전 이곳에 살았던 한국 왕과 왕비에 대해 배웠어요. 그 이야기들은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전혀 달랐어요. 이 이야기들은 한국 문화, 예술, 지혜에 대해 말하고 있었죠. 제 학교에서는 한국이 스스로를 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도왔다는 내용만 가르쳤어요.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유키코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나쁜 거 찍을 거 찾았어? 증거를 가져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실망하실 거야.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궁전, 정원, 유용한 기술들이 보였어요. 어떤 증거를 찾아야 하는 걸까요? 한국이 아름답다는 증거,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증거, 기술이 발달되어 있다는 증거. 유키코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궁전, 지하철, 디지털 전시물 등 제가 보고 있는 모든 멋진 것들의 사진을 찍었어요. 아버지가 제게 찾으라고 했던 것들이 아니라요.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박물관과 공원을 방문하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현대적인지에 놀라고 있었어요. 제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마다 사람들이 도와주었고 때로는 휴대폰의 번역 앱을 사용해 대화하기도 했죠. 갑자기 시간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부산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반 친구들을 만나야 했어요. 서둘러 지하철로 돌아와 시간을 확인했는데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약속 시간을 30분이나 놓쳤던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버스가 있어야 할 곳에 빈주차 공간만 있었어요. 반 친구들이 저 없이 떠났어요. 외국에 혼자 남겨진 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죠. 가슴속에서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죠. 벤치에 앉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서울을 탐험하며 느꼈던 자신감이 모두 사라졌어요. 이제 길 잃은 아이처럼 느껴졌죠.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눈물 너머로 보니 친절한 눈빛의 한국인 노인 여성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은 말린 사과처럼 주름져 있었지만 눈은 밝고 또렷했죠. 가장 놀라웠던 건 그분이 일본어로 말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거의 억양 없는 완벽한 일본어였죠. 저는 버스를 놓쳤어요. 이해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에 제 언어로 흐느꼈어요. 학교 단체가 저 없이 부산으로 떠났어요. 노인 여성이 벤치에 옆에 앉으셨어요. 단순한 원피스에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계셨고 회색 머리는 짧고 단정하게 잘려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일본어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께 전화할 수 있어. 전화번호 있니?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보여드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를 걸 수 없었거든요. 그분은 또렷하고 공손하게 통화하고 계셨어요. 대화 중 버스가 예정대로 출발했고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선생님은 걱정하는 듯 했지만 내일 부산에서 누군가를 보내 저를 데려가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밤 머물 곳이 필요해요. 그분이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집으로 데려갈게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15년 동안 일본에서 일했기 때문에 일본어를 잘합니다. 충격에 그분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낯선 사람이 저 일본 소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제안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경고가 머릿속에 울렸지만 달리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전화를 끊으시고 김 여사님은 저에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다 해결됐어. 오늘 밤 내 집에서 지내고 내일 누군가가 너를 부산으로 데려갈 거야. 걱정 마, 안전할 거야. 그분의 차로 걸어가면서 보이지 않는 선을 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보는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한국인에게 제 신뢰를 맡기는 중이었죠. 제 가족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김 여사님이 지금 제게 필요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는 이 이상한 새로운 세계를 안내해줄 조언자였죠. 김 여사님의 집은 작지만 아주 깨끗했어요. 낮은 테이블과 바닥에 깔린 방석이 있는 한국 전통 가구들이 놓여 있었죠. 벽에는 산과 강이 아름다운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향신료와 꽃향기가 풍기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김 여사님이 테이블 옆 방석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긴 하루를 보냈으니 배고프겠네요. 여전히 긴장한 채로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한국인의 집에 있다니 아버지가 알면 경노하실 일이었죠. 하지만 김 여사님은 차분한 활력으로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준비하고 부드러운 노래를 흥얼거리고 계셨어요. 나는 일본에서 여러 해 살았어요. 요리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오사카에서 간호사로 일했지요. 일본 사람들이 매우 친절했어요. 그들 언어와 풍습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었죠. 이 말에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살면서 일했다는 이야기나 일본 사람들이 그들에게 친절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우리나라 간의 문제만 얘기하셨어요. 김 여사님이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밥, 국, 여러 가지 나물 반찬, 그리고 구운 고기까지. 음식은 색깔이 다양하고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났고 김 여사님은 웃으셨어요. 맛있게 먹어요,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주지요. 식사는 정말 맛있었어요. 먹는 동안 김 여사님은 제 학교와 가족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예의 바르게 대답하려고 했지만 왜 혼자 여행하고 있었냐고 물으셨을 때는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한국의 나쁜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오라고 하셨어요. 음식을 내려다보며 고백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고개를 들어 그분의 친절한 얼굴을 바라봤어요. 제가 발견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김 여사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라들은 어려운 역사를 갖고 있지요,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람은 그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같은 것을 원하죠. 평화, 행복, 가족의 안전을. 저녁 식사 후 김 여사님은 일본에서 지냈던 시절의 옛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일본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일본 축제에서 찍은 사진, 일본 사찰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모든 사진에서 행복해 보이고 계셨어요. 과거는 중요해요. 오래된 사진을 부드럽게 만지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도록 내버려둘 필요는 없지요. 그날 밤 김 여사님의 손님방에 있는 편안한 요 위에서 잠을 잤어요. 이불은 따뜻했고 베개는 부드러웠죠. 여기서 안전하다고 느꼈는데 제가 배웠던 모든 것은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김 여사님이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화를 하셨어요. 완벽한 일본어로 선생님과 통화하시면서 제가 교육적인 장소들을 탐험하다가 길을 잃었다고 설명하셨어요. 이건 어느 정도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에 저를 놀라게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여행에서 괴롭힘이 있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미카가 일부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찾도록 압력을 주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입이 떡 벌어졌어요. 김 여사님이 저를 위해 나서고 계셨어요. 저를 잘 모르시는데도 마치 자신의 손녀처럼 보호해주고 계셨죠. 통화 후 선생님이 매우 미안해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를 괴롭혔던 학생들, 특히 유키코는 응당한 결과를 받게 될 거라고요. 오늘 오후에 너를 부산으로 데려갈 차를 보낸대 김 여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먼저 아침 식사를 하자. 밥과 국을 먹으면서 김 여사님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의 어려운 시기에 어린 소녀였던 이야기, 간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한 이야기, 언어도 모른 채 혼자 일본으로 여행했던 이야기. 용감했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야기였죠. 인생은 너를 시험할 거야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어려움을 마주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거지.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숙이 새겨졌어요. 제가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의 편견 뒤에 숨거나 증오를 통해 친구를 사귀려고 했던 것. 그건 저를 행복하게도 용감하게도 만들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 후 김 여사님은 저를 집 뒤의 작은 정원으로 데려가셨어요. 아름다운 꽃들이 곳곳에 피어 있었고 작은 연못에는 색색의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죠. 이 정원을 한 번에 한 식물씩 만들었어요. 말씀하셨어요. 마치 우리가 사람들 간의 이해를 쌓아가는 것처럼요.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친절함으로. 차가 너무 빨리 도착했어요. 김 여사님의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작은 가방을 싸고 있을 때 그분은 한국 꽃들이 수놓인 아름다운 손수건을 건네주셨어요. 아름다움은 어디에나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라고 배웠던 곳에서도 말이야. 눈물을 머금은 채 그분을 꽉 안았어요. 이 여성은 단 하루 만에 제가 평생 한국인들에게 보여준 것보다 더 많은 친절함을 보여주셨어요. 제 편견의 무게가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느낌이었어요. 부산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의 아름다운 한국 시골 풍경을 바라봤어요. 푸른 들판이 멀리 산까지 펼쳐져 있었고 농부들은 작물을 돌보고 있었으며 아이들은 마을 거리에서 놀고 있었어요. 일본의 풍경과 마찬가지로 평화롭고 평범했죠. 반 친구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모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대요. 몇몇은 저를 걱정하고 있었고 다른 몇몇, 특히 유키코의 친구들은 제가 그들을 공경에 빠뜨렸다고 화가 나 있었죠. 선생님이 제가 도착하면 유키코와 그 무리가 사과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 기쁘지 않았어요. 사과나 처벌을 원하지 않았어요. 김 여사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이해를 원했죠. 차가 해안을 따라 달리자 햇살 속에 반짝이는 바다가 보였어요. 한국과 일본 모두를 접하고 있는 같은 바다였죠. 같은 물이 우리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꺼내서 제가 찍은 사진들을 살펴봤어요. 현대적인 지하철, 아름다운 궁전, 저를 도와준 친절한 사람들. 아버지가 원했던 부정적인 이미지는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 제가 자라면서 배웠던 모든 것과 모순되는 진실을 담아냈어요. 이것이 제 시련이었어요. 제 가족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사실과 마주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제 보상이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진실을 발견하는 것. 차가 부산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바다 옆에 높은 건물들과 분주한 거리가 있는 도시였죠. 반 친구들이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제 옛 삶은 일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쿄를 떠났던 그 미카가 아니었어요. 문턱을 넘어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죠. 손에는 김 여사님의 손수건을 쥐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제 자신과의 약속이었어요. 한 번의 대화씩 이해를 쌓아갈 거예요.
배웠던 것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용감해질 거예요. 두려워하라고 배웠던 곳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거예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저를 한국에서 떠나 일본으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서 하얀 솜사탕 같은 구름 아래로 사라지기 전 한국 해안선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주머니 속 김 여사님의 손수건을 만지며 부드러운 천이 손가락 사이로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부산에서 반 친구들과 합류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선생님들은 저를 걱정하셨지만 제가 혼자서 서울을 탐험한 것에 감탄하기도 하셨죠. 유키코와 친구들은 저에게 사과해야 했지만 그럴 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은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할 수 없었거든요. 부산에서 저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보았어요. 부드러운 모래가 있는 깨끗한 해변, 맛있는 냄새가 나는 분주한 시장, 그리고 제 일본어 억양을 들었을 때도 미소 짓던 친절한 사람들이 있었죠. 카메라로 모든 것을 담았어요. 단점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죠. 이제 비행기가 집으로 향하는 동안 배가 조여드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요?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시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제가 발견한 진실은 평생 들어온 거짓말과 맞지 않았어요. 마치 어두운 방으로 밝은 빛을 가져가는 것 같았어요. 전에는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을 보여줄 빛이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창문으로 눈앞에 펼쳐진 도쿄가 보였어요. 친숙하면서도 어쩐지 달라 보였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떠났던 그 미카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열심히 손을 흔들고 계셨고 아버지는 딱딱하게 서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어요. 기념품으로 가득한 배낭이 무거웠고 새로운 지식으로 가득한 마음도 무거웠죠. 어머니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여행 잘 다녀왔니? 제 얼굴을 살피며 물으셨어요. 마치 제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것 같았죠. 사진을 보자 아버지가 인사도 없이 바로 말씀하셨어요. 눈빛에는 제가 찾아오라고 보낸 증거를 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가득했어요. 공항 내 카페로 갔어요. 카메라를 꺼낼 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카메라를 가져가려 하셨지만 저는 뒤로 뺐어요. 제가 찾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기대하신 것과는 달라요. 아버지가 반박하기 전에 카메라를 켜고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현대적인 지하철역,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궁전, 발달된 기술, 저를 도와준 한국 사람들의 웃는 얼굴들. 사진마다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혼란스러워 보이다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바뀌셨죠. 가난한 지역 사진은 어디 있니? 반일 표지판은? 아버지가 요구하셨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찾지 못했어요. 서울은 현대적이고 깨끗해요. 사람들은 제가 일본인이란 걸 알았을 때도 친절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가 충분히 찾아보지 않은 거야. 그들이 너에게 진실을 숨긴 거야.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실은 제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한국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과 달라요.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셨고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어요. 집에 가자. 당장.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저를 보지 않으려 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불안하게 우리 둘 사이를 번갈아 보고 계셨어요. 배낭을 꽉 잡고 있었는데 그 안에 담긴 제 발견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곧장 서재로 가서 문을 닫으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짐을 풀 때 도와주시며 여행에 대해 조용히 질문하셨어요. 제가 산 기념품들을 보여드렸어요. 작은 한국 인형, 아름다운 책갈피, 그리고 한국 역사에 관한 책이었죠. 그들은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개인적인 일본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아요. 정치적 문제와 개인적인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책을 집어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겨보고 계셨죠. 내 아버지는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야 속삭이셨어요. 너무 오랫동안 그런 것들을 믿어왔거든. 알아요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가장할 수 없어요. 진실을 봤으니까요. 그날 저녁 식사 때 아버지는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실 때는 한국을 비판하거나 제가 속았다고 말씀하셨죠. 김 여사님의 말을 기억하며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한 번의 대화씩 이해를 쌓아가라. 날이 지나갔어요. 학교로 돌아가자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에 다녀온 반 친구들이 보고 배운 것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한국 음악을 공유하고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심지어 한국어 몇 마디도 배우려고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제가 예전에 하던 식의 발언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만약 누군가 그런 말을 한다면 이제는 그들이 소외될 테니까요. 유키코는 여전히 저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진실이 퍼지고 있었고 오래된 편견들이 사라지고 있었죠. 집에서는 작은 한국 국기를 일본 국기 옆에 걸어두었어요. 아버지는 그걸 보고 눈살을 찌푸리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없을 때 가끔 한국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작은 호기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컴퓨터로 여행 웹사이트를 보고 계신 걸 발견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페이지를 서둘러 닫으셨지만 서울 사진이 보였어요. 그냥 보고 있었어 작은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우리가 가족으로 방문할 수 있을지도 몰라. 아주 작은 승리였지만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었어요.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작은 순간들, 조용한 질문들, 비밀스러운 호기심 속에서 오는 거죠. 부적처럼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김 여사님의 손수건을 만졌어요. 한 번에 한 식물씩 지어진 그분의 정원을 생각했어요. 저도 뭔가를 짓고 있었어요. 제가 배웠던 것과 진실이라고 알게 된 것 사이의 다리를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저를 변화시킨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싶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가서 김 여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더 보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일본과 한국 사이의 다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큰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은 개인적인 행동들을 통해서요. 진실을 말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사람들을 국가가 아닌 개인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요. 한국에서 돌아오는 길은 제가 시작했던 곳과는 다른 곳으로 저를 데려왔어요. 편견으로 가득 찬 소녀로 떠났다가 소중한 선물, 바로 진실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이제 제 일은 이 선물을 나누는 것이에요. 어렵더라도 사람들이 듣기 원하지 않더라도요. 침실 창문으로 도쿄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바다 건너 어딘가에 한국이 있고 밤하늘에 그곳의 도시 불빛도 빛나고 있었어요. 같은 별이 우리 모두를 비추고 있었고 같은 바다가 우리를 연결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해가 저와 한때 두려워했던 곳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 여정의 시작일 뿐이에요. 진실이 제 지도이고 용기가 제 나침반이에요. 정확히 어디에 도착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건 알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